오늘 아침 일라디오. 파란 가을 하늘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모양입니다. 가을로 접어든 8월의 마지막 날 아침도 비로 시작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7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북과 경북에 집중호우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 우려되는 곳에서는 위험한 상황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시고요. 비 내리기 전에 시설물 또 농작물 관리 미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해안가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을 장마에 피해 없게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신 곳의 날씨 상황 또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과일 중 하나인 이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야생종이 재배됐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명종 18년에는 이건 나무를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나라에서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성종 때는 이것이 주요 과수로 지정되면서 품질 좋은 이것은 진상품으로 손꼽혀왔다고 하죠. 우수한 재래종으로는 황실, 청실, 함흥, 봉화 등의 품종이 있는데 신고, 금촌, 조생 등의 품종도 많이 재배되며 최근에는 그린시스, 신화, 슈퍼골드 등의 품종도 개발돼 우리 농가에서 맛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유식기의 아이들도 이것을 갈아주면 아주 좋아하고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남성분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 걸까요? 가수 심수봉 씨는 그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 남자인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땡, 여자는 항구.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릴게요.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산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2021년산 벼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73만 2,477헥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간 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다가 올해 정가스로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것과 그리고 쌀 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도별 재배 면적에서는 전남이 15만 5,435헥타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산지 쌀값은 어떻습니까? 쌀값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격으로 보면은
20kg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이 49,872원이었는데 올해는 58,287원으로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7월 55,862원 그리고 또 이달 55,581원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는 재배 면적도 늘고 현재까지의 작황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쌀값이 산지 쌀값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혹시 나왔나요? 생산량 전망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8월 16일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벼 작황 조사치가 나왔는데요. 이 작황을 결정하는 이삭당 벼 알수, 이걸 총 영화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올해는 95.9개로 전년 91.2개보다 그리고 또 평년 92.7개보다도 많았습니다. 또 평년 단수인 아르당 521kg을 적용을 해보면 올해 381만 6천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전년 생산량인 350만 7천 톤보다도 9% 가까이 많은 양이고요. 2019년산인 374만 4천 톤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네.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쌀 목표 가격 제도는 사라졌는데 생산량이 늘고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인 소득도 하락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의 학예 학술대회에서 양성용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공익직불제의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산지 쌀값이 재배 면적에 따라 이건 80kg 기준입니다. 17만 6,500원에서 17만 9,400원대 정도를 유지해야지 기존의 논농업 직불제보다 공익직불제가 더 높은 농가 소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공익직불제 개편 논의도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산지 쌀값이 하락해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공익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기도 합니다. 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달 들어서 강원 지역에서 3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7일에 고성 그리고 15일에 인제 그리고 25일에는 홍천동에서 농장 세 곳에서 총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는 한편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양돈장 내외부 울타리 이외에 추가로 3차 울타리를 19개 지구 78호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장에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발생 시군과 인접 위험 시군의 농장 초소를 추가로 24개소 더 설치 운영하는 한편 거점 소독 시설도 9개소를 더 추가해서 총 16개 시군에서 20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접지자체는 지금 멧돼지 같은 걸 통해서 남하는 거를 걱정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일단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다중 복합 포획 전략 이걸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포획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오늘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울타리 추가 설치와 폐사체 수색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긴급 요청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연이어서 강원도에서 이제 농장 차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 긴장감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대한 현재로서는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농장 내부의 질병 유입을 차단해야겠습니다. 네. 자, 곧 추석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벌초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농협이 내일부터 벌초 대행 전용 앱이라는 걸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농협이 추석을 맞아서 산소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말씀하신 대로 벌초 대행 전용 앱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벌초 대행 서비스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만도 2만 4천여 건의 대행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앱을 이용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에 02-2080-5414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보를 찾기 어려우시면은 일단 중앙회로 문의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고요. 비용은 묘소 한 기당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거리나 위치, 면적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가을 장마가 와서 좀 텃밭 가꾸기 어려웠다 이런 농부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9월이 오니까 이제 공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관장님 텃밭 풍경 요즘 어떻습니까? 네, 아직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 텃밭에도 이렇게 좀 하얗게 부추가 꽃을 피워서 가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재웅 아나운서께서는 부추꽃 보신 적 있으세요? 먹기만 했지 꽃을 본 적은 없네요. 파는 것만 봤으니까. 와, 관장님 텃밭엔 지금 부추꽃이 한창인 거군요. 네, 부추꽃과 메밀꽃은 하얗게 이렇게 무더기로 피면서 마치 하얀 소금을 뿌려놓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메밀꽃을 연상하면 조금 비슷한 풍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텃밭 풍경이 진짜 온통 하얗겠네요, 지금.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추가 꽃을 피우고 이어서 또 씨앗을 맺는 동안은 부추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잎이 억세지고 또 맛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맘때 부추를 수확해서 먹고 싶다면 씨앗을 파종해서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파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면 그 해에는 어려서 수확이 어렵지만 2년째 되는 여름에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가 다년생이라 계속 수확할 수 있지만 3년 이상부터는 여름부터 가을 수확이 꽃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씨앗을 통해서 2년생 부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부추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령이 필요하군요. 2년생 때 수확을 하는 그걸 목적으로 꽃도 보고 씨앗도 파종하고 계속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네. 그 초보 농부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작물로 부추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오래 잘 자라고 계속 또 재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이게 계속 한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맛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추는 어떤가요? 부추가 계속 새끼치기를 해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서로 뿌리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해서 5년마다 이렇게 옮겨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맛도 떨어지고 병도 자주 오게 되거든요. 그쯤 되면 새로운 땅에 옮겨시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5년 정도 잘 길러 먹었다 생각하면 한번 옮겨주는 건데 캐서 그대로 이제 옮겨주면 되는 건가요? 네. 넓은 이랑에 거름을 잘한 넓은 이랑을 만들고요.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들이 많이 돋아서 굉장히 무성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뿌리를 캐내서 위에 잎은 바짝 잘라내고 잔뿌리도 심을 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잘라서 가지런하게 만든 다음에 옮겨 심게 됩니다. 부추는 뿌리에서 새로운 뿌리가 돋는 새끼치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땅에 엎어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변두리를 따라 심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새끼치기를 한 뿌리가 그 밥그릇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새끼치기를 해서 들어가서
촘촘하게 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부추 한 5년쯤 텃밭에서 한 자리 있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옮겨 심기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관장님, 이 가을 장마 좀 길어지곤 있는데 이제 9월로 달이 바뀌니까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일들 뭐가 있습니까? 네, 9월이면 양파 모종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월에 심을 모종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양파는 주황색 껍질을 갖고 있는 흰 양파와 그리고 또 붉은색을 띠는 자색 양파가 있는데요. 흰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자색 양파는 요리 중에서도 샐러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운 정도가 좀 약한 편입니다. 양파 모종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양파 씨앗은 발화할 때 햇볕을 가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햇볕을 가리는 게 핵심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 가려주는 게 적당할까요? 씨앗을 깊게 심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을 파종하고 위에 차광망을 씌워줘야 합니다. 네. 싹이 나오는 것이 보일 때쯤 이렇게 걷어내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싹이 나옵니다. 부직포나 차광망을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게 보이면 차광망을 걷어주면 되는데요. 보통 그리고 또 모종 키우는 기간이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3주 정도 후에는 물비료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잘 자랍니다. 네. 밭에다 직접 파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토에 트레이에 키울 경우도 있는데 밭에다 직접 파종할 경우에는 물 관리가 별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상토와 트레이에다 키울 경우에는 일반 모종을 키우는 방법과 같이 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자, 양파를 이렇게 준비할 때 마늘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양파 심을 때쯤 되면 또 마늘도 이렇게 심게 되는데요. 마늘은 씨앗이 마늘 쪽입니다. 심을 때 씨마늘을 구하려면 쉽지 않고 비싸서 씨마늘을 미리 이렇게 구해놓는 것도 해야 되는데요. 시기가 되면 또 비싸지는군요. 네. 네. 지금쯤 서둘러야 합니다. 통마늘을 쪼개면 6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늘의 씨앗입니다. 물론 마늘쪽 위에 달린 주화도 씨앗이 되지만 6쪽짜리 마늘이 되려면 2년이 더 걸립니다. 주화를 심어 수확한 마늘은 갈라지지 않는 하나짜리 통마늘이 나오고 그것을 다시 심어야 6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우리가 주로 먹는 마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부추에서 씨앗을 파종하는 것처럼 마늘을 주로 심는 농가에서는 이 주화를 밭 일부에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마늘 쪽 씨마늘을 심을 경우에는 퇴화되어서 6쪽이 8쪽 그리고 또 10쪽으로 이렇게 쪽수가 많아지면서 알이 작아지기 때문인데요. 마늘종에 달린 주화를 심어 2년이 걸리긴 하지만 다시 6쪽을 만들어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씨마늘을 구할 때 행여 이렇게 주화도 달려있는 씨마늘이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추나 마늘이나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좀 계속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들은 방법으로 이렇게 일부는 통마늘이 나오도록 해서 그 다음에 6쪽을 기대하고 이런 방법들이 참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또 조선파 파종할 수 있는 시기라고요? 네. 파는 1년 내내 추워지기 전까지는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이긴 한데요. 특히 이맘때 조선파도 씨앗을 파종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로까지 심는 조선파는 이듬해 여름에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파를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파에는 팥뿌리가 주황색인 황파 종류와 하얀색인 약파 종류가 있는데요. 황파는 크기도 외대파만큼은 크기 때문에 상품성이 아주 좋고요. 약파는 조금 작긴 하지만 한약 달일 때 한두 뿌리 넣어서 약파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 단맛과 매운맛이 아주 조화로운 맛있는 조선파입니다. 네. 오늘 들은 부추, 양파, 조선파가 다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이라고요? 네. 부추, 양파, 조선파 그리고 김장 때 사용하는 쪽파 이런 종류는 백합과로 분류합니다.
달래 염교도 이 종류에 속하죠. 네. 종류에 따라 씨앗이 맺히는 것도 있고 영양체로 주화나 뿌리를 심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층거리파나 삼동파처럼 씨앗 달릴 부분에 새끼파가 달리는 것도 있고요. 달래처럼 씨앗, 주화, 그리고 뿌리 및 주화, 새끼 달래처럼 다양하게 번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백합과 여기서 백합이 꽃 종류 백합이 아니고 질병 이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백합이라는 이름은 꽃 이름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백합은 질병 이름입니다. 백합병이라고 해서 지금의 질병으로 말하면 노이로제나 불면증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병의 치료제로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백합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옛날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양파를 쪼개서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잠을 청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가을 들어 백합과 작물에 속하는 부추, 양파, 파, 그리고 쪽파와 같은 작물들의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뿌리 정확하게는 비늘줄기를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거름 중에는 칼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작물에 주로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뿌려서 칼륨 거름을 대신했는데요. 저도 농장 근처 숯불구이 식당들을 통해서 재를 구해다가 백합과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밭을 만들면서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 일반 퇴비만 사용하지 않고 재와 퇴비를 반반 섞어서 뒤집어주고 또 옥구름으로 사용할 때도 위에 뿌려주고 흙을 긁어서 덮어주는 방식으로 칼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숯불구이 식당을 잘 섭외해서 재를 얻어오는 거 정말 좋은 요령이 되겠네요. 이게 뭐 진짜 버릴 게 없네요. 요즘 뭐 캠핑 가는 분들도 많으니까 불 떼고 남은 재도 잘 가져와서 이렇게 텃밭에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주님께서 부추는 5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이정환님께서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추를 아이스박스 3개에 심어서 잘라 먹고 있는데 꽃대 올라왔습니다 하셨고요. 관장님 농장에 가보고 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심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상자 텃밭이라든지 화분 이런 데서도 아주 잘 자라는 게 부추 작물입니다. 네. 혹시 이런 아이스박스 활용할 때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스박스는 쉽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부서집니다.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부서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스박스보다는 주로 쓸 수 있는 화분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김옥주님께서 관장님 연일 비가 내리는데요. 가을 씨앗 지금 뿌릴까요? 아니면 비가 끝나는 주말쯤에 뿌려야 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중부지방은 좀 그치는 기간도 좀 하루 이틀은 이렇게 걸리는데, 남부지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씨앗을 파종할 때는, 이 씨앗들이 산소가 필요한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가 그치고 바로 비가 그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도와줘야 하는데 참 비가 계속 오면 또 좀 답답해집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보죠. 고추를 30여 포기 심었는데 약을 전혀 하지 않았더니 병이 조금 들어서 약간 얼룩이 있거나 또 덜 빨개진 고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먹어도 될까요? 관장님 이런 것도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병이 든 고추는 굉장히 깨림칙하죠. 네. 근데 그래도 무농약인데, 예. 네. 작물에서 오는 병은 병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고춧가루나 이렇게 마른 고추로 만들 때는 병이 든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내고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드시는 데는 크게 주저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병이 들어서 그 상한 부분이니까 잘라내고 드시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9646님도 저도 하얀 부추꽃 너무 예뻐서 베어다가 유리병에 꽂아놨습니다. 향도 은은하고 하셨는데 향이 있나요? 부추꽃에? 네, 우리 부추전이나 부추 요리를 해 먹으면 나는 향이 꽃에서도 은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가보고 말씀 들으시면서 관장님 텃밭 구경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게시판에 문자에 또 올라오고 있고 제 마음속에도 지금 계속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정주님께서 옥상 텃밭에서 키운 것과 밭에서 키운 것과 맛이 좀 다르던데요 하시면서 농사 공부하면서 겸손을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맛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시는 걸까요, 관장님? 아무래도 제한된 흙에서 자라는 작물하고 그리고 토양 안에서 다양한 미네랄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작물들은 맛은 정말 다릅니다. 네. 다양한 미네랄이 훨씬 더 깊은 맛을 맛을 내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 가이드 수원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많은 비 예보도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서둘러서 주변 점검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이 흐리다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북과 경북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충청 지역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수도권에는 50에서 150mm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전 27도, 부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업계에 대비 잘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352님, 부산 해운대에는 밤새 비가 좀 오더니 지금은 하늘만 뿌였습니다 하셨고요. 7006님, 대구에는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네요. 이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임의성님도 분당 탄천에서 자전거 타면서 듣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들어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윤성숙님 안녕하세요. 여기 남양주도 금방 비가 내릴 것 같네요 하셨고요. 4794님 새벽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알람이 되어줬습니다. 가을 장마 조금 낯선데 조용히 잘 지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3544님 충남 아산 흐리고 비 조금 옵니다 하셨고요. 8047님은 여기는 제천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오늘도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날 되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까지는 확진자가 그 전주에 비해 조금 적었는데요. 어제 확진자는 1,447명이 나와서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 70여 명 정도 많았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유래 델타형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데다가 다음 달 전국적 규모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또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확진자도 어제랑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어제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올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분들이 대상이고요. 자연스럽게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령층과 방역, 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의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도 접종을 받게 됐는데요. 현재 화이자 백신이 12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50대에서 70대까지 접종률이 모두 90%를 넘겼고요. 80세 이상은 82.3%의 접종률을 기록 중입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제 시작될 예정이죠? 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고요. 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는 31만 원, 이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고요. 10월 29일에 마감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이 되고요. 이 주소지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소비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오늘 8월 말일인데 어떻게 됐나요? 네,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어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총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받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 자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새로운 제안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오늘 협상 결과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본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군요. 네, 민주당이 오늘부터 본경선에 돌입을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6명의 후보들이 있고요. 이 충청권 경선이 투표가 시작돼 이번 주말부터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네거티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연일 공약 발표로 정책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을 저녁 7시까지 늘리고 또 현재 30% 정도인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또 어르신 방문 간호 서비스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에서 나흘째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 충남 민간공항 건설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여기에 초대 총리엔 충청 인사를 발탁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라는 이른바 청탁금지법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는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변 출신 원로 변호사들이 부당한 의혹을 받는 동료 변호사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변론인단의 이름을 함께 올리는 건 민변의 관행이라면서 문제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이틀간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선은 다음 달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을 추리고요. 이후 10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후보를 다시 한번 추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고요.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50%씩의 비율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선택 문제인데요. 현재 외부에서 들어온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내부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역선택 조항은 넣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후보 캠프 간 격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정우원 선관위원장을 만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양측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고요. 홍준표 의원은 우리끼리 골목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재형 후보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혹시 민주당 후보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이 이제 전부 다 철수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밝혔네요.
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일반인들의 대피가 혹은 철수가 완료가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그 뉴욕 무역센터 등에 대한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전쟁은 20년 만에 공식 종료했습니다. 아프간전은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에 대한 인도 요구를 당시 아프간 정권을 쥔 탈레반이 거부하자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뒤 친미 정권을 세우고 2011년 5월 빈라덴까지 살살을 했지만 이후에도 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을 철수한다는 합의를 탈레반과 지난해 2월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을 취임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이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아프간전 종식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얘기 나눴었는데 전자발찌 끊고 잠적해서 2명을 살해한 이 강모 씨 지금 구속영장 신청돼 있죠? 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게 경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또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모 씨의 범행의 동기와 동선이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 강모 씨는 지난 5월 출소한 뒤 혼자 지내며 화장품 영업 일을 해왔고 이 두 피해자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저녁 9시 반쯤 자기 집에서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이 여성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50대 여성과는 이 채무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이 강모 씨가 일부를 갚으려고 했는데 여성이 전부를 갚으라고 압박한 것이 살해의 동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강모 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이 여성을 불러냈고 29일 새벽 3시쯤 범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과했고요. 이 전자감독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법적 한계에도 현장의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면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 특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공소심의위원회는 조희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한 건데요.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공소심의 개최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고 또 조희연 교육감이나 변호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공소심의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에서 지난 7월 초부터 이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자로는 북한이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여기서 가동 후 나오는 폐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IAEA 분석에 대해서 해당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연합뉴스 측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북한과 관련된 진전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함께하셨습니다.
0961님도 창원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정말 비가 장기간 너무 내리네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산 잘 챙기시고요. 내일 아침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